이 집에 악한 영이 들어왔어. 내가 들여온 거야.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내 얼굴을 향해 떨리며 가리켰다.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시어머니의 모습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악몽의 서막에 불과했다. 남편 민우가 3년간의 해외 파견 근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건 초가을이었다. 회사에서 제공하던 외국 주택을 정리하고 우리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로 짐을 풀었다. 민우의 제안으로 홀로 계시던 시어머니도 함께 살기로 했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임신 5개월 차인 내게 경험 많은 시어머니의 도움은 필요했다. 이사 첫날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다. 우리 아들 마침내 돌아왔구나. 준이야, 이제 걱정 마. 내가 너랑 우리 손주 다 챙겨줄 테니.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놓였다. 어쩌면 그동안의 걱정은 기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와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지만 해외 생활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었으니까. 이제 함께 살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첫 일주일은 평화로웠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했고 임신한 내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다. 민우도 아내와 어머니가 잘 지내는 모습에 안심한 듯했다. 준이야, 고맙다. 어머니랑 잘 지내줘서. 민우가 어느 저녁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아이의 할머니인걸.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다. 이사 열흘째 되던 날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문을 항상 꼭 잠그기 시작했고 늦은 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도하는 걸까 싶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법이지. 시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향이 타는 듯한 냄새였다. 임신한 내게는 역한 냄새가 더 예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르는 척했다.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새벽마다 외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혹시 아프신가 걱정되어 민우에게 말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가시나 보지. 신앙생활 하시는 거 알잖아. 하지만 교회 새벽 기도는 5시부터인데 4시에 나가실 이유가 있을까? 게다가 돌아오시는 시간은 항상 8시 무렵. 너무 긴 시간이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됐다. 평소와 달리 창백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옷자락에 묻은 이상한 흙먼지.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얼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만든 음식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물 한 잔도 따로 끓여 마셨다. 임신한 나를 피하기 시작했고 눈길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한밤중에 내 방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우연히 화장실에 가려다 발견한 그 모습은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가만히 서서 내 방문을 응시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손에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불안은 공포로 바뀌어 갔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민우에게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그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으니까. 아침 식사 시간,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 사이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내가 준비한 국을 한 입도 먹지 않은 채 찻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민우는 신문에 코를 박은 채 이 불편한 상황을 애써 모른 척했다. 어머니, 국은 안 드시나요?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음식 가릴 나이가 됐어.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시어머니의 말투는 날카로웠다. 침묵 속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우가 뒤에서 살며시 안아왔다. 준이야, 어머니가 요즘 좀 예민하신 것 같아. 나이 드시면서 그러시나 봐. 이해해줘.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게 단순한 노인의 예민함인가 하는 의구심이 자라고 있었다. 왜 하필 내가 임신했을 때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민우가 출근한 후 거실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시어머니 방 문틈으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시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사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민우의 어릴 적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낯선 부적 같은 종이들이 놓여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우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가? 대체 저건 무슨 의식이지? 문이 삐걱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우리 눈이 마주친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내 방을 엿봐? 문을 확 닫으며 소리쳤다. 그날 저녁 민우에게 이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여보, 어머니가 방에서 이상한 종이들로 뭔가를 하고 계셨어. 혹시 어머니가 다른 종교에 빠지신 건 아닐까? 민우는 한숨을 쉬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이야, 어머니는 50년 넘게 교회 다니신 분이야. 내가 본 건 아마 기도 제목적은 종이었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민우의 반응은 항상 그랬다. 어머니에 관한 일이라면 무조건 옹호하고 내 걱정은 과민 반응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다. 민우야, 이 집에 악한 영이 들어왔어. 내가 기도해봤는데 준이가 들여온 것 같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민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이가 뭘 잘못했다고. 넌 모르지. 어머니가 다 알아. 이 아이 뱃속에 있는 아기도 위험해.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엔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특별한 의식이라니? 내 뱃속 아기가 위험하다고?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준이와 아기는 멀쩡해요. 병원에서도 그랬잖아요. 병원이 뭘 알아?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날 오후 우연히 시어머니의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을 발견했다. 신유영성원 최보살이라는 글씨와 함께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무당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사진을 찍었다. 민우가 돌아오자마자 보여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민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에 나온 민우의 표정은 복잡했다. 준이야. 어머니가 좀 쉬고 싶대. 우리 당분간 어머니 기분 맞춰드리자. 임신한 내 상태도 걱정되니까. 민우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미 어머니의 말에 반쯤 설득된 눈치였다. 그날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내 남편은 점점 내게서 멀어지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더 무서운 건 내 뱃속 아이를 향한 시어머니의 위험한 관심이었다. 출산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예정일보다 2주 빠른 한겨울 새벽 양수가 터지며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왔다. 민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을 품에 안았다. 윤우야, 아빠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산후조리원 대신 집에서 몸조리하기로 했다. 민우가 출산 휴가를 내고 도와주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손주를 기뻐하는 듯 했으니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엔 미묘한 변화였다. 아이가 울면 인상을 찌푸리고 내가 모유 수유를 할 때면 눈을 피했다. 점차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변해갔다. 애가 왜 이렇게 울어?
내가 제대로 못 돌보는 거 아냐? 아이가 배고파 울 때마다 시어머니는 쏘아붙였다. 산후 호르몬 변화로 예민한 상태에서 이런 말들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우에게 말해봤자 어머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닐 거야라는 대답뿐이었다. 산후 일주일째 되던 날 아이가 한밤중에 열이 올랐다. 당황한 나는 민우를 깨워 병원에 가자고 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무슨 소리야 이 밤중에? 윤우가 열이 나서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애가 열이 나는 건 내 탓이야. 부정 타서 그래. 병원 가봤자 소용없어. 민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일단 병원부터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새벽 응급실에서 의사는 신생아 황달이라며 입원을 권했다. 3일간의 입원 치료 끝에 아이 상태는 호전됐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고 표정도 밝았다. 우리 손주 왔구나. 이리 줘봐. 팔을 내밀었다. 경계심이 들었지만 민우의 눈치를 보며 아이를 건넸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불안한 마음에 따라가려는데 민우가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니가 손주 보고 싶어 하셨어. 잠깐 둘만 있게 해드리자. 반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가 나오지 않자 초조해졌다. 결국 민우를 재촉해 방문을 열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아이의 이마에 뭔가를 바르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소리치며 아이를 뺏어들었다. 아이의 이마에는 검붉은 액체가 발려 있었다. 분노와 공포가 치밀었다. 이게 뭐냐고요? 아이를 보호하는 거야. 내가 들인 부정 때문에 애가 아픈 거라고. 민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 아내가 집에 부정을 들였어. 이 집안에 재앙을 몰고 온 거라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다. 광기 어린 눈동자로 나를 노려보며 손가락질했다. 내가 들어온 이후로 이 집안엔 불운만 가득해.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도 위험해. 내가 아니면 이 아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이를 꼭 안은 채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우가 문 밖에서 달래듯 말했다. 준이야, 문 좀 열어봐. 어머니가 좀 지나치셨지만 손주를 걱정하시는 거야. 문을 열 수 없었다. 이제 민우조차 믿을 수 없었다. 아이의 이마를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필요했다. 언니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언니 수연은 열흘 만에 한국에 도착했다. 미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언니는 내 다급한 전화 한 통에 모든 일정을 미루고 달려왔다. 공항에서 만난 언니는 내 초췌한 모습에 놀란 듯했다. 준이야, 많이 힘들었구나. 언니의 따뜻한 포옹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차 안에서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들, 민우의 방관, 그리고 아이를 향한 위협까지. 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시어머니 갈등이 아니야. 영적 공격이 분명해. 언니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까 두려웠는데 언니는 내 말을 믿어주었다. 일단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일은 내가 선교 현장에서 많이 봤어. 언니를 집으로 데려오기 전 민우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내 단호한 태도에 결국 동의했다. 고맙다. 하지만 언니가 오면 어머니께 예의 갖춰 대해줘.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니까. 가슴이 아팠다. 민우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언니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민우 처형이라고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어머님. 언니가 공손히 인사했다. 갑자기 웬일이야? 멀리 외국에 있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동생이 산후조리 중이라 도우러 왔어요. 잠시 휴가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떠났다. 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언니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준이야, 이 집에 뭔가 있어. 들어오는 순간 느꼈어. 무거운 기운이 가득해. 무슨 뜻이야? 시어머니가 민우 방으로 들어갔을 때 냄새 맡았니? 향 냄새, 그리고 뭔가 타는 듯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냄새는 시어머니 방에서도 항상 나던 것이었다. 내일 기회를 봐서 시어머니 방을 살펴봐야 해. 증거가 필요해. 다음 날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언니와 함께 방에 들어갔다. 민우는 회사에 있었고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시어머니의 방은 겉보기엔 평범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두 정갈했다. 하지만 언니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라고 했다. 어떻게 알았어? 놀라서 물었다. 이런 물건들은 항상 숨겨져 있지만 그 기운은 숨길 수 없어. 서랍을 열자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왔다. 작은 인형들, 빨간 실로 묶인 종이들, 그리고 가짜 성경책 안에 숨겨진 부적들. 가장 충격적인 건 내 사진과 아이의 태명이 적힌 종이었다. 그 위에는 제거라는 글씨가 붉은색으로 쓰여 있었다. 이건 손이 떨려 말을 잇지 못했다. 사이비 종교의식에 쓰이는 도구들이야. 준이야, 이건 생각보다 심각해. 증거를 사진으로 찍고 서랍을 원래대로 정리했다. 방을 나서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돌아온 것이다. 간신히 방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나갔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우가 돌아온 후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는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민우 씨,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는 위험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어요. 준이와 아이를 위협하고 있다고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두려움이 비쳤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민우 씨도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작전을 세웠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다. 민우는 어머니의 이상행동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틀간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동안 우리는 집안에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아이 방에, 거실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어머니의 방 앞에. 언니의 조언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런 사이비 단체들은 밤에 활동해. 특히 새벽 3시는 그들이 어둠의 시간이라 부르는 시간이야.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첫날 밤 셋이서 교대로 모니터링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 시어머니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모니터를 통해 방 안을 지켜보는데 시어머니는 바닥에 이상한 모양의 천을 깔고 그 위에 초를 켰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인형들을 원 안에 배치했다. 저게 뭐지?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인형 주술이야. 저 인형들이 누굴 상징하는지 봐. 언니가 화면을 가리켰다. 자세히 보니 인형들은 각각 우리 가족을 상징했다. 가장 큰 인형은 민우 그리고 나와 아이로 보이는 작은 인형들. 시어머니는 나와 아이 인형 주변에 붉은 가루를 뿌리며 중얼거렸다. 악한 영들아, 이 여자와 아이를 데려가라. 내 아들을 돌려받게 해다오. 민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어떻게. 이게 다가 아니야. 언니가 말했다. 아직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야 해. 새벽 3시 시어머니는 검은 망토 같은 것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우리는 몰래 뒤를 밟았다.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 산 중턱에 위치한 낡은 건물에 도착했다. 신유 영성원이라는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여기가 그 사이비 종교 본거지인가 봐.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니 10여 명의 사람들이 원형으로 앉아 있었다. 중앙에는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그가 바로 명함에 있던 최보살인 듯했다. 그는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다. 우리의 새 신도가 또 왔군요. 어떻습니까? 며느리와 손주는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아직요, 보살님. 하지만 제가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내 머리카락과 아이의 손톱을 꺼냈다. 소름이 돋았다. 언제 이런 것들을 가져갔을까? 민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충분합니다. 이제 의식을 시작할 수 있겠군요. 최보살은 시어머니가 가져온 것들을 작은 화로에 태우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우가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순간 신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최보살은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당신이 그 아들이군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지 보러 오셨나요? 민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무슨 헌신이요? 내 아내와 아들을 해치려는 게 헌신입니까? 최보살은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천천히 말했다. 해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당신 아내는 악령에 씌웠어요. 그 아이도 위험합니다. 당신 어머니는 그걸 알아차린 거죠. 거짓말 마세요. 당신은 어머니의 불안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있잖아요. 최보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 당신도 이미 그 여자에게 오염됐군요. 안타깝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민우에게 달려왔다. 민우야,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내 아내가 우리 집안에 재앙을 가져왔어. 보살님이 그걸 알아내셨어. 어머니, 이건 미신이에요. 당신은 사기꾼에게 속고 있어요. 그 말에 분노한 시어머니는 내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다. 이 요물, 내 아들을 홀려놓고. 민우가 어머니를 말리는 사이 언니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최보살은 신도들에게 손짓하며 우리를 쫓아내려 했지만 그때 언니가 앞으로 나섰다. 최보살이라고 하셨죠? 당신이 운영하는 이 단체가 사이비 종교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최보살의 표정이 굳었다. 증거라니요? 우리는 그저 영적 치유를 돕는.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신도들에게서 돈을 갈취하고 가족을 이간질시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언니는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최보살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었다. 그런 거로 우릴 어떻게 할 순 없어요. 우리 신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경찰서에도 구청에도 다 있답니다. 그의 자신감에 찬 목소리가 소름 끼쳤다. 정말 그들의 세력이 그렇게 퍼져 있을까? 민우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내가 아들을 구해야 해. 저 여자는 재앙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우는 운전대를 꽉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흐느끼며 계속 중얼거렸다. 집에 도착해 아이를 확인하니 다행히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우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어머니가 어떻게? 언니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우 씨,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결단을 내려야 해요. 준희와 아이를 지킬 건가요? 아니면? 민우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물론 내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어머니는 치료가 필요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니 시어머니를 설득하고 그녀를 치료로 이끌어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 사이비 종교단체의 실체를 밝혀야 했다. 이 단체가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위험해. 당장 경찰에 신고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 언니의 판단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우가 물었다. 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녹화해야 해.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하는 말을 모두 기록해야 해.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다. 언니는 과거 선교 활동 중 비슷한 사이비 종교와 맞서 싸운 경험이 있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우리는 증거 수집에 나섰다. 최보살의 정체부터 파악해야 해. 인터넷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자. 언니의 조사 결과 최보살은 본명이 최동철로 과거 사기 전과가 있었다. 그는 3년 전부터 신유 영성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주로 중년 여성들을 현혹해왔다. 그의 수법은 항상 비슷했다.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재물을 바쳐야 화를 면한다는 미신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이런 자식,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가끔 화장실에 가는 모습만 보일 뿐 우리와의 대화를 완전히 거부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방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의식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를 직접 설득하는 건 불가능해 보여. 민우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증거를 더 모아서 최보사를 직접 공격해야 해.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중작전을 세웠다. 첫째, 시어머니 방에 고성능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둘째, 언니가 신도로 위장해 영성원에 잠입하는 것. 민우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 사이 나와 언니는 재빨리 그녀의 방을 수색했다. 옷장 뒤편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민우의 생일로 열었다. 이럴 수가. 금고 안에는 통장과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통장 내역을 확인하니 시어머니는 지난 3개월간 무려 2천만 원 넘게 최보살에게 헌금했다. 그 돈은 민우 아버지의 보험금이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돈을.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더 충격적인 건 금고 깊숙이 있던 노트였다. 거기엔 시어머니가 최보살에게 받은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었다. 며느리의 음식을 먹지 말 것, 아이가 울면 악령이 깨어나는 것, 만지지 말 것, 아들을 구하기 위해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을 것. 마지막 페이지에는 빨간 펜으로 큼직하게 쓰여 있었다. 희생의식 준비 마이너스 초승달이 뜨는 날.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초승달은 사흘 후였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야. 어머니가 뭔가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있어.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서둘러 방 곳곳에 감시장치를 설치했다. 시어머니의 화장대 거울 뒤, 천장 모서리, 그리고 침대 옆 콘센트 안까지. 다음 단계로 언니는 신도로 위장해 영성원에 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을 불행한 결혼 생활로 고민하는 중년 여성으로 소개했다. 영성원에선 그런 여성들이 주요 타깃이었기에 쉽게 받아들여졌다. 이틀 동안 언니는 영성원 내부를 샅샅이 조사했다. 그녀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최보살의 설교를 녹음했다. 여러분, 가정의 불화는 모두 악령 때문입니다. 특히 며느리를 통해 들어오는 악령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를 물리치려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재물의 희생, 그리고 때로는. 최보살의 말은 항상 모호했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다. 그는 신도들에게 가족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셋째 날, 언니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 최보살이 시어머니와 나눈 비밀 통화였다. 이번 초승달에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며느리와 아이의 머리카락, 손톱, 그리고 입은 옷을 모두 가져오세요. 그럼 정말 제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좀 더 필요해요. 의식에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500만 원만 더 준비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대답이 이어졌다. 알겠어요, 보살님. 제 아들만 구해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언니는 이 통화를 고스란히 녹음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언니는 들뜬 표정이었다.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어. 최 보살이 사기꾼이라는 것, 시어머니가 속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위험한 의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까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우가 물었다. 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반격할 차례야. 내일은 주일이잖아. 시어머니가 다니던 진짜 교회로 가자.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준비를 마쳤다. 시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어머니, 저희 교회 다녀올게요. 민우가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지만 우리가 나가는 소리를 확인한 후 방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집 앞에 설치한 카메라는 우리가 떠난 지 30분 후 시어머니가 검은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예상대로야. 영성원으로 가고 있어. 언니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영성원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가 20년 넘게 다녔던 교회로 향했다. 그곳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런 일이. 박 집사님이 그런 곳에 빠져 있었다니. 목사님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우가 간절히 물었다. 목사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이비 종교와의 싸움에서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증거를 준비하세요. 다음 주일 예배 때 모든 것을 공개할 겁니다. 일주일간의 준비가 시작됐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영상을 편집했다. 시어머니의 행동, 최 보살의 말, 금전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을 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이 왔다. 다음 주일 우리는 시어머니를 교회로 모셔갔다.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지만 민우가 어머니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다고 설득하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교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랜만에 찾은 교회였지만 많은 교인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리에 앉았다.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설교단에 섰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오랜 집사님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고통받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진실을 보고 그분을 구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스크린에는 우리가 준비한 영상이 떠올랐다. 교회 스크린에 영상이 떠오르자 예배당 안이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다. 첫 장면은 시어머니가 최 보살과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생생한 음성이 교회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박 집사님, 며느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들이 위험합니다. 악령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보살님? 특별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1,000만 원이에요.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영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시어머니가 아이의 이마에 이상한 물질을 바르는 장면, 내 방에 몰래 들어와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장면, 그리고 영성원에서 행해지는 괴이한 의식들까지 교인들 사이에서 경악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다시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영상이 끝나고 목사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박 집사님, 20년간 우리 교회의 신실한 성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이비에 빠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신과 악한 영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온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 신유 영성원이라는 곳은 순수한 신앙을 악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이비 단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곳에 다니는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다음으로 언니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선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비 종교의 특징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런 단체들은 가족의 불화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심어 돈을 갈취합니다.
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을 노립니다. 박 집사님도 그 피해자 중 한 분입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흐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다. 목사님의 신고로 경찰은 이미 최 보살을 체포하고 영성원을 수색한 상태였다. 박영숙 씨, 최동철 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봤다. 민우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니, 최 보살은 사기꾼이었어요. 이미 체포됐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예요. 이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교회 언니가 소개해줬어. 기도해주는 좋은 분이라고. 내가 아들 걱정을 하니까 그 사람이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위험하다고 했어. 처음엔 안 믿었는데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 그녀의 고백은 계속됐다. 어떻게 최 보살에게 속아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바쳤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까지. 교인들은 충격과 연민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며느리와 손주를 해치려고 했던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쳤었나 봐. 보살이 시키는 대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상한 약을 발랐어. 내 손주를. 내가 어쩌려고. 그녀는 갑자기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준이야. 용서해줘.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온 교회가 숨죽인 가운데 시어머니는 내 앞에 엎드려 흐느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 원망, 그리고 묘한 연민까지. 이 여자는 나를 해치려 했지만 동시에 사기꾼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피해자이기도 했다. 천천히 몸을 굽혀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가 날 용서한다고?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걸 알아요. 이제 치료받으셔야 해요. 민우가 다가와 어머니를 일으켰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이겨내요. 목사님이 앞으로 나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박 집사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우리 모두가 도울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것은 비난이 아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의 박수였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교인들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희미한 희망이 어려 있었다. 경찰은 시어머니에게 최 보살과의 관계, 금전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걸 말할게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교회를 나서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1시간 전과 완전히 달랐다. 당당하던 어깨는 축 처졌고 차갑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해방감도 엿보였다.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며 가끔 한숨을 내쉬었다.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기보다 정신이 좀 들어.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아.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식탁에 함께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 식사가 시작됐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웃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아이를 내가 어쩌려고 했던 거지. 그날 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일이 일어났다. 평생 당당하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우리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당황한 민우가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다. 아니, 이렇게라도 해야 해. 준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시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평소의 날카로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후회와 슬픔만 가득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제발 이 어리석은 시어머니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 말에 나도 눈물이 났다. 모든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어머니,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민우는 울먹이며 우리 둘을 안았다. 오랜 악몽 같은 시간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방을 깨끗이 정리했다. 이상한 부적들, 인형들, 그리고 최보살에게서 받은 모든 물건을 버렸다. 그리고 오랫동안 다니던 교회로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였다. 예전에는 명령하듯 말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모든 일을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준이야, 내가 점심 준비해도 될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니? 어머니가 해주시면 좋죠. 제가 도울게요. 어색했지만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시어머니는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나는 아이를 돌보는 팁을 물었다. 서로에게 배우는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민우는 이런 변화를 보며 안도했다. 그는 매일 밤 나를 꼭 안아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준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한 달이 지나고 최보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그는 사기죄와 폭행교사죄 등으로 기소됐다. 시어머니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당한 사기와 세뇌 과정을 진술했다. 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눈이 멀었습니다. 최동철은 그 마음을 이용해 저를 조종했습니다. 최보살은 5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유 영성원은 폐쇄됐고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이 많은 사람을 구한 셈이었다. 법정에서 나올 때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준이야. 내가 날 깨워주지 않았다면 난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야.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정성껏 준비했고 민우는 와인을 가져왔다. 아이는 행복하게 웃으며 우리 모두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다. 식사 도중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나 상담을 받기로 했어.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전문가께.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고 싶어. 민우와 나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변화의 의지가 느껴졌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저희가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사 가려고 해. 너희 가족이 편하게 지내야지. 어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함께 지내요. 민우가 당황해서 말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맞아. 너희에게 내 방식을 강요했던 거야. 이제는 너희 가족이 중심이 되어야 해. 내가 가끔 놀러오고 손주도 보면 되지. 그녀의 결정은 확고했다. 2주일 후 시어머니는 교회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멀지 않은 거리였기에 우리는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주말마다 식사를 함께하고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놀라운 변화는 계속됐다. 시어머니는 교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이비 종교 피해자 지원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한때 가해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돕는 조력자가 된 것이다. 어느 일요일 교회 모임 후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준이야, 내게 물어볼 게 있어. 내가 사이비에 빠졌을 때
왜 날 버리지 않았니? 많은 며느리들은 그랬을 텐데.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어머니도 피해자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내가 지키려던 가족은 내가 보여준 것처럼 이런 거였구나. 민우는 감동한 듯 우리 둘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를 안고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의 하늘도 이렇게 맑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를 재우고 민우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준이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망가졌을 거야. 당신 가족은 내 가족이기도 해요. 내가 지킬 수밖에 없었죠. 민우의 눈에 존경의 빛이 어렸다. 그는 내게 기대어 속삭였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의 중심은 너야. 우리 윤우 엄마.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춰들었다. 한때 그 달빛이 두려웠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아름다운 밤의 풍경일 뿐이었다. 모든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우리 가정을 비추기 시작했다.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자 재빨리 일어났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아이에게 다가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내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아이를 안아달래며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이 가정의 중심은 나였고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우리 아이, 엄마가 너를 지킬게.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